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김장길입니다. 오늘은 2020년도 서울 캠퍼스타운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에서 진행하는 시제품 제작 지원 사업의 특별 강좌, 제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연구 부교수로 있고요. 지금 현재 SNU 공학 컨설팅 센터에서 중소기업들의 기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 컨설팅과 초기 창업 기업과 예비 창업 기업의 창업 보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서울대학교의 대표적인 메이커 스페이스인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총괄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강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캠퍼스타운의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시작되었던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원래는 오프라인 강좌로 여러분에게 시제품 제작 지원 관련된 그런 이제 특별 강좌를 진행하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오프라인 강좌가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고민을 하다가 이 비대면 기반의 온라인 강좌로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강좌 자체는 계속 오픈이 되고 있으니까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접속해서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강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유튜브 콘텐츠 제작을 위한 부분을 좀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왜냐하면 시제품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만드는 게 끝이 아니고 실제로 만들고 나서 그 제품의 동작성을 제대로 보여줄 수 있고 외부에 이제 어필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사실 지금과 같은 언택트 시대에 유튜브 같은 그런 비대면 채널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홍보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을 좀 창업의 관점에서 그냥 단순히 홍보를 어떻게 해야 한다 이런 게 아니고, 창업의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 기획을 해서 전달을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메이커 스페이스에서 좀 광의적인 콘텐츠 메이킹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사실은 지금 한 9개월 정도 넘게 창업 교육 채널인 M&L이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현직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구독자가 한 1000명 정도 넘어가는 그런 아주 활발하진 않지만 나름대로 이 바닥에서 인지도가 있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SNU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의 총괄 담당자로서, 그리고 서울시 캠퍼스타운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의 실무 책임자로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유튜브 강좌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제가 지난 한 9개월간 유튜브 활동을 통해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론상으로 이게 어떻더라 저게 어떻더라라는 것보다는 일단 제 관점에서 분석한 그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거기 때문에 한 번쯤 그냥 재미삼아서 들어보셔도 되게 여러분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시제품 제작 창업 특강은 총 7회차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고요. 제품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는 이 강좌로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목차를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도대체 여러분이 시제품 홍보의 목적이건 다른 어떤 목적이건 간에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을 하고 또 활동 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며, 실제로 여러분이 제작 장비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해야 할 것이고 편집은 실제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은 1시간 안에 이 내용을 모두 다루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좀 방향성만 기본적으로 좀 설정을 해드리는, 그러니까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준비와 계획은 좀 짜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이제 컨텐츠 기획이나 활동 계획 수립이나 아니면 제작 장비 구축이나 이런 것들은 다 별개의 컨텐츠거든요. 이런 컨텐츠에 관련해서는 만에 하나 이제 내년에 또 캠퍼스타운 사업이 시작이 되고 그 안에서 저희가 이런 또 특별 강좌를 맡게 된다고 한다면 그때 조금 더 본질적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들 아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제 개인 채널도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것이고, 또 지금 현재 따로 운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창업 채널이 또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더 풍부한 컨텐츠로 여러분에게 아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유튜브 컨텐츠를 어떻게 기획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기획을 하게 될 때는 여러분이 두 가지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사업적 관점에서 고려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이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고 한다면 그 컨텐츠를 기획하고 만드는 게 과연 여러분의 사업에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영상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수익을 창출할 것이다. 그러니까 흔히 이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광고 수익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고, 혹은 이제 PPL이라 그래서 다른 기업의 어떤 협찬을 받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반대로 이제 채팅 같은 스트리밍을 통해 가지고 후원을 받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채널 멤버십을 운영하는 이런 이제 사례들이 있는데, 아니,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유튜브 채널을 운영한다고 해서 거기서 수익을 창출하면 BM이 꼬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 돈을 버는 방법에 있어서 BM이 꼬이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어쨌든 우리 회사가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그 돈을 벌고 싶은 것이고, 그게 일말의 어떤 연관성이 있다 그러면은 이쪽에서도 매출이 나오고 여러분의 본 아이템에서도 매출이 나오면 정말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다만 이제 이렇게 될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만들어야 되는 컨텐츠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펜을 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펜을 아이템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이제 고려사항, 만약에 여러분이 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유튜브 콘텐츠를 활용하고자 하는 주요 목적이다라고 한다면은 이 펜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용 설명서 같은 그런 매뉴얼 같은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서 올리고, 이제 만약에 이제 고객들이 이 펜을 사간다 그러면은 저희 홈페이지 유튜브 채널에 들어와서 이 펜의 사용법을 공부하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요즘에 나오는 대다수의 마우스나 키보드 같은 그런 제품들 보면은 사용 방법에 대한 걸 그 업체의 그 해당 그 업체의 브랜드 채널에서 실제로 그런 사용 설명서 같은 거를 온라인으로 올리기도 해요.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방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냥 그렇게 사용 설명서 정도 보여주는 게 아니고 정말 내가 그 영상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어떤 컨셉들을 잡아가지고 그 펜을 이용해서 새로운 콘텐츠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봤을 때, 야, 이 펜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구나, 저런 것도 가능하구나, 그러면서 되게 즐겁게 볼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독자가 쌓이게 되면은 펜에 대한 간접적인 홍보 효과가 늘어나면서 매출도 신장하게 되지만은 그 컨텐츠 자체가 굉장히 재미있는 컨텐츠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모여들면서 거기서 자체적으로 수익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가볍게 수익 같은 거를 이렇게 그 광고나 이런 것들을 올리거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모으는 방법도 되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그렇게 크게 잘못된 건 아닌 게, 실제로 보면은 제가 봤던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그 세차용품을 판매하는 그런 어떤 업체가 있는데요. 여기는 처음부터 그런 회사를 세운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기존에 있었던 세차용품들을 계속 리뷰를 했어요. 그렇게 리뷰를 하다 보니까 세차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계속 그 리뷰하는 거를 이제 재미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서 광고 수익도 나오고 PPL도 나오고 하다가 어느 시점이 되니까 자기네 브랜드 이름을 붙이는 그 제품을 출시를 하더라고요. 어차피 외주해가지고 거기다 마크만 붙이면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팝업 스토어를 열고 자기네 매장을 갖게 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제품 만들고 마케팅을 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를 통해서 브랜드 이미지를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점점점 마케팅적 요소를 늘려나가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네 서비스나 제품을 런칭을 시켜서 마케팅이 오히려 먼저 일어난 이런 방식으로 쓰게 되는데, 사실 이게 굉장히 영리하다고 할 수 있는 게 유튜브라고 하는 게 그렇게 활용을 해도 될 정도로 굉장히 좋은 내용이 되거든요. 다만 이제 이 정도로 컨텐츠를 만들려면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사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요거는 생각보다 구독자 수나 조회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도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어떻게 하냐면은 우리 회사에 뭐 데모 영상이나 홍보 영상 같은 걸 올려놓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어떤 그 뭐 앱을 개발하는 팀이나 아니면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곳이다 그러면은 우리 앱이 이렇게 동작한다, 우리가 이런 영상들을 만들고 있다 해서 그런 포트폴리오들을 올려놓고 다른 기업들이 이 안에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보고 이 회사의 어떤 가치나 영향을 평가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이제 컨텐츠로 만들어서 가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에는 그런 컨텐츠를 클립 영상으로 만든 다음에 이제 어딘가에 메일을 보내거나 할 때 그 밑에 이제 메일 끝에 이렇게 참조를 집어넣거나 링크를 그렇게 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일단 방향성을 설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아이템에 대한 설명이 목적이라 그러면 정말로 제대로 된 진짜 체계화된 그런 설명문화된 그런 콘텐츠를 제대로 만들어서 한 방에 나가야 되고요. 회사를 홍보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면은 회사의 발전 방향을 어느 시점의 타임라인에 끌어서 지속적으로 이 회사의 그 변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 또 회사의 비전을 보여줄 것인가, 그 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걸 보여줄 것인가, 이런 것들을 계속 주기적이진 않지만은 시즌별로 좀 이렇게 올려주면서 좀 이렇게 데이터를 쌓아나가야 될 필요가 있죠. 영상을 통해서 수익 창출도 같이 하겠다는 게 목적이면 정말 꾸준해야 돼요. 이 얘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고려할 사항인데요. 이거는 사실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돈하고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어요. 수익이 아니고 돈.
정확하게 비용하고 연관이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내가 어떤 유튜브 컨텐츠를 만들 것이냐, 목적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회사의 제품 홍보를 해도 좋고 아예 그걸로 수익을 창출하겠다, 가치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목적도 좋은데 그런 목적을 운영하는 그 과정에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그 컨텐츠를 짤 것이냐에 따라서 실제로 여러분이 구비해야 되는 장비의 레벨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갖춰야 되는 어떤 그 컨텐츠의 성격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동원해야 되는 인력의 수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은 컨셉을 잡아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사람이 중심인 컨텐츠인가 다른 무엇이 중심인 컨텐츠인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반려동물 같은 고양이나 개를 찍는 경우에는 사람은 사실 별로 안 나와도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일단은 좀 몸은 피곤해요. 왜냐하면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내 말을 잘 안 듣기 때문에 진짜 그 좋은 샷을 꼽아내려면 계속 지속적으로 찍으면서 뭔가를 하고 막 이런 것들을 기획을 해야 되는데 또 오히려 이제 돌발적인 상황 같은 게 좋은 컨텐츠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좀 해보시는 게 좋죠. 근데 만약에 사람이 나온다 그러면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내가 나올 것인지 다른 사람이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내가 나오게 되고 내가 중심의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차피 내 얼굴이 팔리는 거니까 그냥 나 혼자만 조심하면 돼요. 근데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오게 됐을 때 거부감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얼굴이 팔려도 쉽게 얘기해서 유튜브상의 얼굴이 이렇게 노출이 돼도 별 상관이 없는 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약간 관종기도 있고 좀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필요는 있고요. 꼭 그게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다른 사람이 계속 지속적으로 나와야 되는 콘텐츠라 그러면은 그 사람한테 우리가 그 출연료를 줘야 되잖아요. 그 출연료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되게 어려운 일이죠. 왜냐면 그건 지속적인 비용의 상승인 거잖아요. 콘텐츠를 하나씩 만들고 사람들이 올 때마다 계속 출연료가 나가야 되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되죠. 물론 뭐 지인 버프를 쓰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뭐 그런 거를 원하는 사람하고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실 유튜브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올려서 뭔가 좀 채널 자체를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은 최소한도 일주일에 3번 정도 이상을 올려줘야 좀 활성화가 되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다른 사람이 나왔을 때 갖는 그 압박감이나 부담감이 생각보다 큽니다. 자, 그래서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은 나 혼자 나왔을 때는 내가 내 출연료 주건 말건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지만 남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부터 비용이 이제 쫙쫙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의를 할 것인가 인터뷰를 할 것인가. 간단해요. 강의 컨텐츠를 만들면은요 마이크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요 일단은 마이크가 최소한도 2개에서 3개 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되려면은 그 마이크를 각각 다 다른 소리를 한 번에 이렇게 수음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고 그걸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인프라 구성을 해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환경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 촬영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그 공간을 또 만들어야 되고, 특히나 요즘 같은 코로나 상황에서는 그 인터뷰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그런 부분도 좀 조심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그 오디오뿐이 아니고 이제 영상 같은 경우에도 뭐 어떤 경우에는 카메라를 2대 해가지고 따로따로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한 번에 같이 찍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뭐 굉장히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게 되는 거죠. 또 이제 실내에서 인터뷰를 할 것이냐 야외에서 인터뷰를 할 것이냐. 강아지를 찍어도 실내에서 찍을 것이냐 야외에서 찍을 것이냐 달라요. 실내에서야 얘가 도망가봤자 저 현관문 밖까지만은 밖에 나가서 강아지 목줄 풀러놓으면 저 끝에 가서 안 올 수도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야외에 나가게 되면 밖에서 수많은 소음들이 들어오게 되니까 만약에 그런 주변에 있는 음들을 수음할 수 있는 그런 ASMR 같은 게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콘덴서 마이크 좀 좋은 걸 쓰면 되는데 만약에 정확하게 거기에서 말소리를 들어야 된다 그러면은 보이스 레코더나 아니면 거기에 특화된 그런 마이크들을 써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수익 창출이 목적인가 홍보가 목적인가 이거는 뭐 어쨌든 컨텐츠에 대한 성격이니까 뭐 여기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내가 정확하게 어떤 목적으로 어떠한 형태의 컨텐츠를 찍냐 여기까지 결정이 되면 여러분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의 좀 범주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 컨텐츠는 야외가 중심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일단 비 오는 날 못 나가고요. 눈 오는 날 못 나가고요. 그 다음에 더운 날 좀 찍기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작동을 하게 되죠. 바람이 세게 불면은 그 바람 소리 때문에 마이크가 잘 안 먹을 수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에 뭐 이런 퍼나 이런 걸 담아가지고 좀 반감시킬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한계는 있거든요, 분명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장비빨이 하나씩 쫙쫙쫙 올라가게 되는 거죠. 실내에서 찍는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조금 부담은 덜해요. 왜냐하면 어떤 식으로든 방음 처리를 하고 뭐라고 외부의 잡음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있게 된다 그러면 그냥 고정된 조명과
그 다음에 한정되어 있는 공간에서 어떤 셋업을 해놓고 크로마키 좀 그럴듯한 거 하나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웬만큼 할 수가 있는데, 근데 문제는 또 실내에서 하게 되면 너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컨텐츠를 그 같은 공간에서 얼마나 다양하게 만들고 얼마나 일관성 있게 만드냐가 되게 골치 아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로 유튜브 컨텐츠를 기획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사실 일단 한번 저질러 놓고 보는 건 되게 좋은데요. 그 저질러 놓고도 계속 고찰을 해주셔야 돼요. 하다 보면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못하거나 장비의 한계로 못하거나 뭐 돈이 필요한데 당장 어떻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나 하다 보니까 컨텐츠가 고갈이 되거나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뭐 시작하는 것 자체에 두려움을 느끼실 필요는 없지만은 어찌됐건 간에 이런 컨텐츠 기획이라고 하는 거는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 이거는 오늘 강좌랑은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게 또 사람들이 유튜버라고 하게 되면은 그 보편적으로 이제 그 궁금해하는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런 이제 숫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일단은 여러분 그런 것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유튜브가 홍보가 목적이라 그러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봐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기에는 컨텐츠가 좋아야 되고 뭐가 좋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사실 여러분이 어떤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건 간에 유튜브의 흥망성쇠를 논하자 그런다면은 결국 여러분이 사실 컨텐츠를 올리는 거 이외에 유튜브에서 할 수 있는 일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로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정말 그동안 유튜브에 관련된 여러 가지 글들을 보고 어떤 요소들을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 이런 요소들을 많이 보기는 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알고리즘과 관련된 요소 중에서 맞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유튜브 채널을 흥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 좀 보편적으로 알려져 있는 그런 몇 가지 사실들을 가지고 종합해서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유튜브를 통해서 홍보를 한다 그랬을 때 그 홍보가 효과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뭐 정말 뭐 좋은 콘텐츠가 나와야 되고 뭐가 해야 되고 그게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유튜브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여러분의 콘텐츠를 그 외부의 다른 사람들한테 열심히 노출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튜브 채널의 흥방성쇠는 여러분의 컨텐츠가 얼마나 좋냐보다는 추천 알고리즘에 달려있는 거죠. 제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그런 경우 있어요. 그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데 정말 그 어그로를 확 끄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만 달리는 게 아니고 싫어요만 겁나 달리는 거죠. 되게 막 그 안 좋은 막 그런 이미지로 해가지고. 근데 그래도 노출은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구독자 수는 늘기도 해요, 실제로.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노출이 많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지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유튜브에서도 실제로 적용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뭐 싫다라고 하는 안 좋은 의미로 노출이 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한 건 아니니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추천을 어떻게 많이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건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은요. 일단 당연히 숫자가 많으면 좋습니다. 좋아요 숫자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내 채널을 좋아한다는 사람이 많은 거고, 구독자가 많다는 건 그만큼 내 채널을 대놓고 이렇게 보겠다는, 정기적으로 보겠다는 사람이 많은 거니까 당연히 유튜브도 아 되게 인기 있는 채널이구나 하고 계속 이제 추천 알고리즘 돌리겠죠. 근데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커피를 팔려고 하는데, 카페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에다가 샵을 내는 게 좋냐 그러면은 어디겠어요? 역세권, 그 다음에 교세권, 그러니까 뭐 역 근처 아니면 학교 근처 사람들 많이 오가는 곳, 사람들이 많이 오가면은 손님이 많이 오가니까 커피가 잘 팔릴 거다. 한 이 정도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사실은 좀 더 정확한 거죠. 그게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사람들이 많이 오고 관심을 많이 가지는 컨텐츠일수록 노출이 많이 되는 건데, 그럼 사람들을 어떻게 많이 끌어들일 거냐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컨텐츠 자체의 이제 알고리즘보다는 그 어떤 그 마케팅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뭐 제목을 얼마나 사람들이 혹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뭐 썸네일을 얼마나 매력적으로 만들 것인가, 한 번쯤 관련이 없어 보여도 한 번쯤 클릭을 해서 보면 얼마나 재밌는 내용이 나올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조금 이렇게 잘하는 거는 이거는 알고리즘보다는 그냥 나라도 제목 보고 한번 클릭하고 싶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마케팅적인 요소로 풀어가야지, 이게 뭐 유튜브 알고리즘이 AI에서 이걸 다 알아서 찾아주고 해준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런 것들을 계속 클릭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내부 알고리즘적으로도 제 느낌상으로는 약간 좀 그런 성향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한 가지는 뭐냐면은 뭐 구독자 같은 경우에 많이 돌아다니는 게 이게 100명, 1000명 이거 뭐 버프 받는다 이런 거 있잖아요. 제 경험상으로 보니까 확실히 100명 단위에서 조금 버프 받는 느낌이 있었고요. 1000명 버프는 예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확률적으로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몇 달 동안은 확실하게 없었습니다. 자, 그거를 왜 하냐면은 주변에 그 유튜버들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뭐 10만 명간 이런 애들한테 물어봤는데 본인들도 1000명대는 그렇게 유의미한 거는 못 느꼈대요. 다만 어느 시점에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각광을 받게 된 콘텐츠가 확 뜨게 되면은 그걸로 확산이 돼가지고 같이 이렇게 확 올라가는 그런 것 좀 있었다. 그래서 이 숫자에 지금 좀 목숨 걸고 있는 게 사실 우리나라 유튜버들이 있고, 그래서 어떤 뭐 이제 외부 서비스들 같은 거 보면은 뭐 구독자를 뭐 순식간에 뭐 1000명 만들어준다. 뭐 10,000명 만들어준다 이런 거 있는데요. 숫자에 너무 연연해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정기적으로 어떻게 하면 양질의 컨텐츠를 조금 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다만 이 구독자 수가 늘어나게 되면 여러분이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들이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창업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창업 채널이란다. 자, 여러분이 어떤 특정한 여러분만의 고유 채널을 운영을 하면서 경우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은 나는 원래 이런 것도 하고 싶었는데 시작점을 이걸로 잡겠어 해가지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알아요.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어떤 컨텐츠를 올리면 사람들이 되게 관심 깊게 보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쌓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필요성에 의해서 관심이 없어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관심이 좀 많이 가는 것들을 위주로,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기를 원하는 거고 필요로 하는 거니까 수요에 맞춰서 그런 채널의 어떤 그 방향성도 좀 결정이 되거든요. 구독자가 쌓이면 쌓일수록 그 어떤 성향이 되게 양분화가 돼요. 그러니까 좋고 싫음이 호불호가 굉장히 명확하게 갈리게 되면은 그 시점부터는 여러분이 구독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줘야 되는, 어쨌든 내 채널을 사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어떤 보답으로 뭔가를 해줘야 되는 그런 콘텐츠를 구성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채널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고요. 이게 되게 재밌어요. 저도 이거를 한번 해보면서 느꼈던 게, 이게 회사랑 약간 비슷한데 이 약간 그 제어하기 힘든 어떤 하나의 새로운 생명체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 창업 채널 운영하게 됐을 때 처음에는 이제 우리 학생들한테 정말 필요로 하는 그런 정보들을 오프라인으로 안 되니까 온라인으로라도 계속 가르치고 싶어서 이제 강좌를 운영을 하려고 넣었던 건데, 하나하나 이제 유튜브가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서 본인들의 이제 궁금한 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니까 저 스스로도 많이 좀 공부가 되고 어떤 인사이트를 넓히는 좋은 계기도 됐지만, 한편으로는 저는 이 안에서 별거 다 해보고 싶었거든요. 뭐 먹방도 해보고 싶고 어디 이렇게 뭐 이렇게 탐방도 해보고 싶고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이제 구독자들이 그 선호하게 되는 것들, 그러니까 딱 올려도 그냥 그다지 관심 없는 것들은 굳이 또 올려서 제가 봐도 쓸데없어 보이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제껴지면서 제 채널은 그냥 자연스럽게 창업 채널로 딱 굳어버리는 이런 성향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구독자라고 하는 건 뭐 숫자 뭐 10만이다 100만이다 이거는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중요한 거지만, 그냥 본질적으로 구독자가 왜 중요하냐 그러면 그 구독자로 인해서 내 채널의 정체성이 만들어진다, 이런 것들을 좀 알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회수의 의미는 중요하죠. 여러분이 광고 수익을 기대한다 그러면 조회를 많이 할수록 이꼴 돈으로 연결이 되니까 그런 고민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어쨌든 유튜브의 알고리즘을 제가 지난 10개월간 분석을 해본 결과 딱 한 가지 패턴은 있었습니다. 돈이 되는 콘텐츠를 그냥 내버려 두진 않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구체적으로 유튜브 활동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가져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일단은 이거는 뭐 모든 유튜버들이 똑같고 뭐 블로그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단은 꾸준하고 규칙적이어야 됩니다. 제가 이거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봤어요. 한 일주일에 5회 정도 거의 매일 올려도 보고, 뭐 이틀에 한 번씩도 올려보고, 뭐 3일에 한 번씩도 올려보고 해봤는데요. 일단 제 경험상으로 그 꾸준함이 사라지는 시점에 확실히 노출 빈도나 이런 것들이 조금 줄어든다는 느낌, 구독자들이 줄어든다는 느낌은 확실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찾아오는 방문객 수가 좀 줄어든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소는 꾸준하게 얼마나 규칙적으로 내가 일정한 속도로 이 업로드를 할 것이냐. 근데 그렇다고 한 달에 한 번 올리면 안 된다는 거죠. 1년에 12번 올리는 거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도 사실은 조금 좀 위험하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내가 홍보를 목적으로 유튜브 채널을 활성화시키겠다 그러면은 최소 주 2회 정도는 돼야 돼요. 최소 주 2회 정도는 돼야 되고, 만약에 그거보다 그 이상으로 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저는 주 3회 정도. 주 3회 정도면은 평균 이틀에 한 번이 조금 넘거든. 조금 안 되거든요. 일주일이 7일이니까요.
그래서 주 3회 정도 올리면은 가장 이제 평타 정도는 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그 감당하기가 힘들죠. 왜냐면은 이 주 3회 정도 올리려면은 정말 꾸준해야 되거든요. 컨텐츠를 그만큼 만들어내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죠. 그게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올리시되 되게 그 하나하나가 되게 임팩트 있는 그런 컨텐츠면 또 좋아요. 주로 이제 정치 이슈나 이런 것들이랑 맞물리면 좋은데 그게 아니면은 좀 자잘하게 많이 올리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꾸준하고 규칙적인 게 왜 필요하냐면은요. 구독자들이 구독을 하는 이유는 내가 여기 들어와서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걸 그때그때 봐야지라고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냥 구독하진 않잖아요. 일종의 즐겨찾기를 해놓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한테 이 채널은 그 앞으로 계속 일주일에 3번씩은 뭐가 꼬박꼬박 올라온다. 일주일에 2번씩은 뭐가 꼬박꼬박 올라온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과 잠재적인 습관을 심어주는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구독자들이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뭐 이렇게 뭐 한 일주일에 3일 정도 하다가 갑자기 일주일 확 쉬어버리면은 좀 빠져나가는 게 보여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요런 그 꾸준하고 규칙적인 업로드가 되게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유튜브 활동 계획을 수립했을 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될 거. 제가 이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정말 후회했던 것 중에 하나는 처음에 너무 몰랐기 때문에 그냥 무턱대고 캠 하나 달고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움직여야 될 시점이 보이는데 그 움직여야 될 시점에 제 그 어떤 그 체력이 못 따라가는 거예요. 멘탈도 아니고 체력이 못 따라가요. 왜냐면 제가 이 일만 하는 게 아니니까. 실제로 학교에서 어떤 그 창업 활성화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원래 또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를 멈출 수가 없다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그때로 돌아갔을 때 유튜버들한테 이제 조언을 주고 싶다 그러면 만약에 조금 전략적으로 이제 홍보가 됐건 뭐가 됐건 채널을 운영하겠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계획을 조금 세우고 적어도 2달치 정도는 내가 어떻게 할지 좀 미리 계획은 좀 짜놓고 가라. 뭐 컨텐츠를 2달치 만들어 놓으라고는 안 할게요. 이게 실제로 해보면 또 뒤로 밀리다가 안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제가 2달치 만들어 놓으라고는 얘기를 참 못 하겠는데 확실한 건 여러분 이건 알고 계세요. 일단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습니다. 일단 시작하면 절대 멈출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멈출 수 없다라는 걸 염두에 두고 얼마나 철저하게 조금 준비를 해야 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나중에 편해요. 근데 무턱대고 시작하면 그것도 좋아요. 좋은데 대신 나중에 고생을 한다는 거는 알고 계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모니터링을 계속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건 아까 얘기한 것과 똑같은 얘기죠. 독자들이 어떤 것들을 좋아하는지 그 호불호를 좀 명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 좀 내가 너무 똑같은 걸 하다 보니까 좀 식상할 수도 있어서 좀 새로운 컨텐츠를 내보내는 건 좋은데 너무 생뚱맞은 걸 내보내면은 그걸 보러 독자들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이제 이탈을 합니다. 그래서 변화를 주지만 일관성이 있는 변화를 줘라. 그래서 만약에 이제 제가 창업 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면 어떤 걸 올려도 창업하고 연관을 시켜야지 완전히 생뚱맞은 걸 올리면은 이상하게 된다. 그래서 구독자들의 습관은 어떤 꾸준한 조회수를 양산하는 되게 좋은 요소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이제 여러분의 그 채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때문에 반대로 변화 자체가 어떤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이죠.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서 제작 장비가 얼마나 있어야 되느냐. 자, 기본적으로 영상 콘텐츠를 만들 때 되게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고 되게 도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데 일단은 크게 3가지로 분류를 하면은 영상이 있고 음향이 있고 조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 장비를 얼마나 갖춰야 되고 음향 장비를 얼마나 갖춰야 되고 조명 장비를 얼마나 갖춰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확실히 50만 원짜리 쓰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쓰면 때깔이 달라져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진짜 제가 영상 전문가들도 알고 있고 음향 전문가들도 알고 있는데 하는 얘기 똑같아요. 돈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중요한 거는 문제는 우리가 돈이 없거든요. 근데 저조차도 실제로 유튜브 처음 시작할 때 11만 원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채널을 운영한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를 끝까지 밀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굳건한 의지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굳건한 의지를 뒷받침해줄 장비는 어떤 식으로 해야 되냐 그러면은요. 정말 최소한의 장비로도 컨텐츠만 괜찮으면 어떤 식으로는 운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뭐 얘가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겠지만 만약에 이런 것들을 정말 할 수 있는 여력이 정말 없다 그러면은
그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운영을 한다. 실제로 대다수의 주변 유튜버들이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은 구비해야 되는 스마트폰이 있는데 그 A사의 폰을 쓰시면 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한번 날 잡아가지고 예전에 모든 장비들을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A사의 폰을 쓰면은 뭐 영상은 원래 좀 비슷해요. 그 A사의 영상이 뭐 제일 깔끔하게 나오긴 하는데 사실 다른 데도 대동소이하거든요. 근데 음향 부분에서 너무 차이가 나요. 조명 부분도 조금 차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좀 어떤 그 화이트 밸런스를 잡고 그 다음에 바깥에 어떤 명암을 잡고 이런 것들이 확실히 그 폰이 되게 좀 많이 영향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있으면 일단 시작은 할 수 있습니다. 뭐 요즘에 저렴한 제품들도 많이 나오니까 정말 내가 하고는 싶은데 장비가 정말 없어서 못하겠다 그러면 딱 그거 하나만 가지고 시작하셔도 일단 기본은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지금 보시는 게 이제 거의 최초로 공개하는 제 사무실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정돈이 잘 돼 있는 모습이고요. 지금 여기 있는 장비들을 한번 보시면은 제가 지금 실제로 쓰고 있는 장비들이 좀 보일 텐데, 제가 지금 9개월 동안 이용을 했던 장비가 한 40만 원어치 정도 됩니다. 더도 덜도 말고 40만 원. 정말 농담이 아니고 제 제자가 한번 들어와서 보고 내 살다 이렇게 헝그리하게 유튜브 활동하는 사람을 9개월 동안 버티는 사람 처음 봤다고 막 혀를 찰 정도였어요. 왜냐면 보통 기본은 갖추고 가거든요. 자, 제 기본 장비 기본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캠 보이죠? 예, 요거 로지텍 캠 요거 한 12만 원 정도 합니다. 그다음에 밑에 마이크 보이죠? 요거 풀셋 합쳐가지고 요것도 한 12만 원 정도 하고요. 그다음에 위쪽에 링 조명 하나 보이시죠? 이거 링 조명 해가지고 요게 제가 한 4만 원 정도 줬고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이제 크로마키 보이죠? 요 천 한 2만 원 정도 줬고, 그 다음에 크로마키 천 요거 뒤에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게 지금 걸어놓는 그 거리 있잖아요. 이거 스탠드도 원래 삼각대 이거 인터넷에서 구매하면은 보통 한 6, 7만 원 정도 줘요. 양쪽에 이렇게 세우는 거. 이거 옷걸이입니다, 옷걸이. 그 의류 매장 가면은 그 옷걸이 이렇게 그 거는 거 있잖아요. 행거. 그거 1단짜리를 제일 넓고 제일 높게 올릴 수 있는 걸 찾아가지고 이거를 뒤에다 걸어놓고 썼어요. 나름대로 좋아요. 이게 사무실에서 쓰려면은 얘를 이렇게 도르래 이렇게 밀었다 닫았다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하게 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디지타이저. 이거 이제 뭐냐면 저는 판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그 펜을 이렇게 좀 쓸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디지타이 정도를 이제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고 이것도 그나마 사실 40만 원이 안 돼요. 근데 제가 이거를 구비하면서 사이사이 짜잘하게 좀 지른 것들이 있거든요. 그거 합치면은 한 4, 50만 원까지 가는데 실제로는 이게 다 합쳐가지고 이렇게 합치면 38만 원 정도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때는 진짜 요거 캠 하나랑 마이크도 그냥 그 핀 마이크 10,000원짜리 있어요. 중국산 배송료 포함해서 나오는 거. 그거 13만 원 가지고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다 보니까 음향이 제일 아쉬워서 음향 좀 집어넣고 배경 좀 날리고 싶어서 크로마키 천 사고 뭐 이런 정도였죠. 그다음에 얼굴색이 너무 검게 나오면 좀 보기 안 좋으니까 뭐 조명도 사고. 근데 뭐 막상 이렇게 하니까 뭐 저라고 좋은 장비 쓰고 싶지 않았겠어요. 정말 이 장비에 대한 장비욕 자체는 저도 누구 못지 않기 때문에 정말 사고 싶은 그 마음이 진짜 하늘을 치솟았습니다만은 근데 이게 이제 좀 그냥 취미 생활이라기보다는 저도 나름대로 이걸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었거든요. 내가 언제까지 열악한 환경에서 버틸 수 있을까 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날 때까지는 아쉬움이 충만했는데 한 7개월, 8개월 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지고요. 한 9개월 정도 지나가니까 이제 딱히 부족함 없이 하게 되더라고요. 참고로 지금은 좀 많이 구비를 했습니다. 제가 1000명 넘어가면서부터는 어쨌든 뭐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겸직 허가도 받았고 그러면서 약간 사업적 측면도 조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투자한다는 관점에서 이제 사비를 털어가지고 좀 장비를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는데 사실 이것만으로도 굉장히 괜찮은 콘텐츠가 나왔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어요. 그럼 나는 40만 원으로 했는데 여러분은 뭐 그럼 40만 원으로 할 수 있냐? 그럼 그렇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콘텐츠 자체의 특성상 얼굴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오고 PPT가 나오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는 콘텐츠라서 이 정도가 됐지만 만약에 야외 촬영을 하거나 뭐 인터뷰를 따야 되거나 이렇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장비값이 점점 더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 최소한의 비용으로 야외에서 뭔가 하고 싶은 것까지 한다 그러면 한 100만 원 정도 안쪽에서는 되거든요. 사업을 한다 그러면은 사업적 관점에서 홍보를 위해서 자체적으로 한 100만 원 정도 들여서 장비 구입하는 건 저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아껴야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유튜브 콘텐츠 제작 장비를 이제 구입하라 그러면 어떻게 고민을 해야 되냐 그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냥 딱 요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뭐 카메라가 필요하면 카메라를 하시면 되고 웹캠이 필요하면 웹캠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하셔도 되고요. 음향 같은 데는 당연히 마이크가 필요한데 그냥 앉아서 하는 거면은 유선 마이크가 제일 깔끔하고요. 근데 만약에 이제 돌아다니는 거면은 무선 마이크나 보이스 레코더 같은 걸 해야 되고 사실 이거는 뭐 제가 굳이 안 해도 인터넷에 뭐 10만 원으로 유튜브 장비 구축하기 이런 거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거 보고 공부하셔도 금방 압니다. 저도 그거 보고 안 보고요. 제가 뭐 제품 리뷰나 아니면은 비슷한 이런 그 장비에 대한 그 강의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 강좌가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이잖아요. 그러니까 장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게 좋을지 안 좋을지 모르겠는데 좀 적절하진 않아 보이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기본적으로 조명. 이 조명은 정말 그 촬영의 꽃이죠. 좋은 영상을 꼭 그 뽑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조명이 좀 많이 받쳐줘야 된다. 이 화장빨만큼 중요한 게 조명빨이라서요. 그래서 뭐 조명은 기본적으로 이제 판넬로 때리는 조명이 있고 링 조명이 있고 이제 이만한 그 우산 같은 데 쓰는 확산 조명 정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제 인물을 쓴다 그러면 링 조명 같은 걸 많이 쓰고 그다음에 뭐 보편적으로 판넬 조명 같은 거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각자의 용도에 맞게 쓰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야외 촬영이 아니더라도 뭐 이렇게 좀 포터블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조명 쪽이 생각보다 좀 비싸요. 그래서 이 조명에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조금 고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편집용 PC. 자, PC는 좋을수록 좋습니다. 돈은 거짓말 안 해요. 100만 원짜리보다 200만 원짜리가 좋고 200만 원짜리보다 300만 원짜리가 좋고요. 그 안에서 어디에 이제 투자를 해야 되냐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그래픽 카드, VGA 카드하고 그다음에 CPU, 그다음에 뭐 램 이런 쪽에 이제 조금 더 많이 집중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알고 계세요? 저는 사실 카메라보다는 웹캠을 가지고 선호를 하는데 사실 카메라를 가지고 만약에 촬영을 하게 되면 유튜브 콘텐츠가 훨씬 더 해상도 있고 퀄리티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웹캠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단은 제 얼굴이 그렇게 크게 안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에선 별 지장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제가 카메라를 가지고 이걸 찍기 시작하면은 이게 고해상도로 찍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한 5분 찍으면 한 몇십 기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럼 그 몇십 기가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처리하려면 편집용 PC가 좋아져야 된단 말이죠. 근데 제가 쓰는 편집용 PC가 지금 CPU를 보면은 i3 4세대란 말이에요. 램이 16기가고. 그러니까 거의 말도 안 되는 사양으로 지금 9개월, 10개월을 버틴 건데 와 정말 그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제 유튜브 콘텐츠를 한 10개월 정도 한 170개 올라갔거든요. 그걸 계속 그걸로 인코딩을 다 했어요. 근데 이게 나름 할만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러냐면은 딱 진짜 그 프로그램을 써가지고 딱 그거 그대로 뽑아가지고 그대로 편집만 해가지고 올려버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코딩을 해야 되는 리소스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좀 나은 케이스인데 만약에 여러분이 좀 고퀄리티의 어떤 영상을 필요로 하거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필요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편집용 PC에 대한 아쉬움이 아마 생길 겁니다. 그 외에 뭐 크로마키 배경천이나 아니면 뭐 삼각대나 관련된 여러 가지 장비들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제가 내년에 혹시 또 저희가 관련된 이제 그 프로그램을 받게 되면은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한번 제작 프로그램들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여러분이 화면에서 보시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의 한 그 캡처 화면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화면 진짜 잘 봤죠? 얼굴 새하얗게 나오지 않습니까? 예, 조명의 힘입니다. 조명의 힘. 예, 조명엔 돈을 들여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있는데 자, 뭐 장비 얘기는 그만하고 일단 여기 있는 이 컨텐츠를 한번 샅샅이 분석을 해보면은요. 자, 일단 첫 번째 제가 나오죠. 예, 제가 나옵니다. 제가 나오니까 저를 찍는 카메라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제 뒤에 이 배경 있죠. 이 배경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이거는 크로마키 톤으로 뒤에 배경을 날린 거고 이거는 별도로 있는 그래픽 파일이거든요. 이게 2번.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있는 이 큰 하나의 덩어리 이게 뭡니까? 이게 PPT 화면이잖아요. 이게 3번.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글씨 막 써 있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판서란 거거든요. 이게 4번.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여기에 이제 뭐가 더 있냐면 오디오가 들어가죠. 그게 5번. 오디오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컨텐츠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이라는 5가지 어떤 그 프로그램이 조합이 돼가지고 하나의 컨텐츠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5개의 컨텐츠를 가지고 이제 그 조합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단순하게 얘기를 할게요. 이렇게 조합을 하는 거는요. 우리 PPT 있잖아요. 파워포인트 만드는 거 똑같아요.
여러분 파워포인트 만들 때 실제로 어떻게 만드세요? 하나의 페이지에다가 그림 집어넣고 글 집어넣고 뭐 다른 그림도 집어넣고 필요한 경우에 영상 같은 것도 집어넣고 어떤 경우에 음성도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PPT처럼 조합을 하면 되는 건데 이 조합을 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다른 거는 이게 그 PPT처럼 페이지 하나하나가 슬라이드가 되는 게 아니고 계속 영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니까 여기에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타임, 시간이죠. 즉 뭐냐면은 어느 시기에 뭐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요소가 추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조합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이 뭐 어떻게 영상을 하고 뭐 그 뭐냐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리미어 같은 거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런 거 되게 고민 많이 하시는데요. 어차피 프리미어가 됐건 아니면 파이널 컷이 됐건 다른 어떤 프로그램이 됐건 간에 편집 프로그램은 그냥 그 튜토리얼 보면서 배워가면서 쓰시면 되는 건데 아주 고도화된 진짜 막 특수 효과나 이런 것들을 쓰는 거는 사실 저도 못 하고요. 근데 아주 기본적인 편집이나 이런 정도라면은 기본적으로 PPT 만들듯이 만들되 거기에 시간적인 요소를 좀 더 고민을 하면 된다. 요 정도로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콘텐츠를 실제로 PPT처럼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라고 하게 되면은요. 그럼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잖아요. 비디오가 있고 또 다른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도 뭐 한 두세 개 들어갈 수 있고 PPT도 들어가고 그림도 들어가고 또 자막도 들어간다. 그럼 이제 이것들을 다 따로 찍어가지고 각각 다 따로 찍어가지고 편집 프로그램 어도비 프리미어나 파이널 컷 같은 이런 이제 프로그램 안에서 그 시간을 쫙 타임라인을 이제 벌려놓은 다음에 그 안에서 하나씩 이렇게 조합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가는 거죠. 이게 전형적인 이제 파워포인트를 만드는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 이제 비디오 파일은 뭐 MOV나 MP4 파일을 많이 쓰고 오디오 파일은 뭐 이런 포맷들을 쓰는데 이런 식으로 가져가서 최종적으로 하나의 콘텐츠를 만드는 이런 게 가장 일반적인 방식이죠. 이런 경우에는 진짜 따로따로 이제 그 찍어주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파워포인트 만들듯이 어도비 프리미어를 쓴다 그러면 실제로는 인코딩 시간이 거의 제 경험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봤을 때 거의 뭐 제 그 후진 컴퓨터로는 거의 막 시간 단위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통 컨텐츠 하나를 이제 편집이 끝나게 되면 인코딩 시간이 1시간짜리를 한다 그래도 한 20분을 넘기진 않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은 저는 보통 이렇게 비디오, 오디오 따로 찍어가지고 합쳐가지고 하나의 종합된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그 이거를 한 번에 합쳐서 한 방에 갈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은 제가 제일 즐겨 쓰는 프로그램인데 OBS 스튜디오라고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윈도우용, 맥용이 따로 있고요. 이거는 말 그대로 이거 자체가 소프트웨어적으로 스튜디오처럼 뭔가를 이제 찍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운영을 해보시면 이게 어떤 게 가능한 거냐면은 편집 프로그램을 겹치기 전에 이 비디오 1, 2, 오디오 1, 2, PPT 이런 것들을 하나로 그 파워포인트 조합하듯이 이 안에서 다 조합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딱 시작을 하게 되면 이 안에서 그 프로그램들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제로 MP4 파일이 튀어나오게 돼요. 그러면은 이 그 동영상 파일을 그 녹화된 이거를 편집 프로그램에서 붙여가지고 실제로 이 안에서 이제 뭐 잘라낼 거 잘라내고 붙일 거 붙이고 뭐 자막 같은 거 넣을 거 있으면 그거 넣고 해서 넘기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쪽에 들어가는 어떤 리소스가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조금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로도 웬만한 이제 프로그램 짤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야외에 나가서 촬영을 한다 그러면 이런 걸 쓸 수는 없죠. 이건 이제 주로 이제 실내에서 쓰는 그런 세미나나 이런 쪽에서 주로 쓰게 되는 그런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제가 제일 많이 쓰는 프로그램이니까 한번 소개를 간단하게 시켜드리는 겁니다. 뭐 그거 외에도 뭐 이제 OBS로 기본적인 어떤 그 틀을 잡은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외부에서 찍은 이제 이런 그 그림이나 이런 것들을 집어넣어서 콘텐츠를 뽑아내는 방법도 있는데 이것도 실제로 써보면 이 정도만 돼서 상대적으로 편집 자체는 되게 공수가 줄어들어요. 다만 얘도 문제는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은 이 OBS 단계에서 실제로 찍었는데 이 찍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함께 이렇게 복합돼서 이러잖아요. 그 복합된 형태가 하나의 패키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오류가 발생하거나 뭐 오타가 나거나 그런 거 고쳐지질 않아요. 그걸 고치려면 거길 뭐 더 씌우고 뭘 해야 되는데 그게 수정이 안 되니까 이게 태생적인 한계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준비를 되게 열심히 하게 되면은 생각보다 꽤 쓸만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가장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이제 유튜브 콘텐츠를 이제 제작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이 제작을 하다 보면은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편집점 찾기예요. 편집점 찾기. 이게 뭐냐면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여러분이 1시간짜리 영상을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유튜브에 올릴 때는 일반적으로 1시간을 통짜로 안 올려요. 왜냐하면 독자가 안 봅니다. 여러분도 안 보잖아요. 1시간짜리. 보통 10분에서 15분 정도 본다고요. 그러면은 결국 1시간짜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거를 찾아가지고 편집을
해야 되는데 그 편집점을 기록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 그 변천사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처음에는 어떻게 했냐면요. 그냥 찍었어요. NG가 나건 말건 그냥 무조건 찍었습니다. 그럼 1시간짜리 강좌를 찍게 되면 한 3시간 걸리거든요. 처음엔 잘 모르니까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 3시간짜리를 처음부터 들어요, 다시. 들으면서 좀 빠른 속도로 들으면서 문제가 생긴 걸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그걸 이제 열심히 잘라내가지고 이제 붙이는 과정을 하죠. 이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듣는데 3시간이라고요. 그렇게 해서 잘라내면 한 2시간 정도 되겠죠. 그걸 다시 한 번 들어야 돼요. 다시 편집을 해야 되니까. 그럼 2시간 먹죠? 그럼 1시간 몇 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한 번 다시 한 번 검사를 해요.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아무리 내가 찍은 내 영상이라고는 하지만 그 영상을 한 6시간 정도 계속 듣다 보면 진짜 토 나와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뭔가 이 편집점을 찾을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겠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뭘 했냐면은 사이에다 이렇게 박수를 쳐가지고 그 음성 파일에 이렇게 피크치를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은 어도비 프리미어에서 부른 다음에 쫙 늘려가지고 피크 되는 거를 하나하나 찾아가지고 다 기록을 했죠. 그렇게 되니까 확실히 좀 막 3시간 내내 들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는 내가 일단은 오케이라고 얘기를 한 거니까 안 봐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그 피크치만 찾아서 붙이면 되는 거니까 확실히 3시간씩은 안 걸리고 뭐 그것도 이제 듣고 해야 되니까 한 2시간? 1시간씩 걸려가지고 조금씩 줄일 수는 있었죠. 근데 그것도 정말 사람 피 말리거든요. 그 파형 이렇게 돼 있는 데서 그 피크치만 찾는다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제 그 주변에 그 영상 제작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보다 못해서 좀 알려준 방식이 뭐냐면은 일단 NG가 나면 녹화를 끊어라. 그리고 다시 녹화를 시작해라. 근데 그렇게 하니까 확실히 이제 좀 낮은 게 피크를 찾지 않아도 되고 일단 한 단락으로 끝난 거는 어쨌든 완성이 됐다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줄어드는 그런 요소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문제인 게 어떤 거는 완전히 날려버려야 되는 완전한 NG 영상들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하기 위해서 뭐 음성을 집어넣는다든지 아니면 태그 같은 걸 집어넣어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어느 시점에 혼자서 작업을 할 때는 별 상관이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팀으로 구성이 된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여러분 미친 듯이 찍은 다음에 편집자한테 넘기고 알아서 해라 그렇게 넘겨버리잖아요. 그럼 편집자가 그걸 못해요, 편집을. 왜냐면 여러분이 원하는 어떤 그 컨텐츠의 색깔이 있고 방향성이 있는데 그거를 편집자가 알기가 되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편집자와 이렇게 분산이 되면 오디오 쪽하고 편집 쪽하고 뭐 영상 쪽하고 뭐 조명 쪽하고 음향 쪽하고 뭐 이렇게 분산이 돼버리면은 이들 사이에 어떤 암묵적인 룰이 형성이 돼서 규칙이 나와서 이런 태그가 나오고 이게 나오고 이거는 버리는 거고 이런 태그가 나오고 이게 나오면 어떻게 하는 거고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규칙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이 조직적으로 분업화돼서 움직이기가 되게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이런 편집점들을 기록하고 하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오히려 촬영을 할 때 더 시간이 지연되는 그런 요소이기도 한데요. 근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그 익숙해지는 만큼 분업이 되게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효율은 더 올라가는, 즉 매뉴얼화가 되는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편집점을 기록하고 어떻게 하느냐 이런 것들은 사실 실습을 좀 해보고 해봐야 되는데 사실 50분 안쪽에 이런 얘기를 해드리기 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얘기를 안 할 거고요. 다만 어쨌든 여러분 밖에서 뭐 슬레이트 치고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만 한번 염두에 두시고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한번 촬영을 한번 해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문제들 편집을 하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한테 현실로 다가올 겁니다. 그럼 그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방식을 고민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것들을 고민해 보시면 컨텐츠를 만들 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근데 뭐 여기에서 모든 걸 알려드린다고 해도 사실 처음엔 그냥 찍어봐야 돼요. 그래야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알고 그거를 이제 찾아나갈 수 있는 그 해결책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계속 최적화를 시켜나가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계속 그냥 무식하게 찍기만 하고 계속 찍어서 올리는 것만 반복을 하다 보면은 규칙적이고 꾸준한 건 좋은데 결국에는 그 규칙적이고 꾸준함의 그 시간의 노력들이 결국엔 여러분 스스로를 좀먹게 되는 진짜 버티기 힘들게 되는 그런 이제 그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끊임없이 고찰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비교적 건강한 유튜브 생활을 하실 수가 있고 회사의 컨텐츠도 지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양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오늘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메이커스페이스 쪽 치고는 특이하게 이제 컨텐츠 미디어 제작, 특히 유튜브 쪽에 특화돼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저희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같은 경우에도 메이커스페이스라고 하는 거에 그 메이킹의 범위를 조금 더 확장을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뭐 3D 프린터로 껍데기 뽑는 게 아니고 사실 이런 비대면 시대에 맞춰가지고 온라인 디지털 컨텐츠 제작하는 것도 광대한 의미에서의 메이킹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는 좀 영상 제작자들하고는 조금 방향성이 다르긴 한데 나름대로 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최적의 효율을 추구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그 퀄리티 자체를 막 확 올리진 못하겠지만 좀 마이너에 있는 사람들이 좀 그렇게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좀 많이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경험을 축적해 나가면서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 또 여러분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자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울러서 이번 서울시 캠퍼스타운 지원 사업의 시제품 제작 지원 프로그램 특별 강좌의 마지막 시간도 오늘까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기획했던 7회차의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앞으로 혹시 뭐 궁금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자유롭게 그 문의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의 김장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